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배당주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이 자산이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재화, 그게 이자, 뭐 임대 수익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매각 차익, 매각 시에 매각 차익을 노리게 되는데요. 모든 자산은 똑같습니다. 주식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는 배당 수익, 그리고 매각했을 때는 차익, 우리가 두 가지를 노리고 주식을 사죠. 그 중에서도 배당주란 얘기는 배당률이 높은 주들이죠. 그러니까 1%, 2%가 아니라 상당히 금리에 준하는 혹은 금리보다 더 많은 그런 주식들이 배당주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자료는 배당주의 골든타임이라는 키움의 이성훈 위원님이 쓰신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원문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당이 정말 확대되고 있거든요. 2014년 후에 배당이 확대되고 있어서 과거보다 배당률 4%를 능가하는 종목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캐펙스 투자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들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건 성장주들이지만 나머지는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주주 환원 모멘텀들도 있고 과거 대비 높아진 주주 환원, 그리고 이번 정부가 적극적인 자본 시장 선진화 정책을 하고 있고 주주 행동주의도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배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은 매력이 있으려면 금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5%대에서 배당이 5%하고 금리가 1%에서 배당이 5%한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배당주가 조금 약해 보이는 시기이긴 하죠. 하지만 고배당주가 지금 보면 약간 가치주스러웠다. 상관관계가 0.95. 그러니까 1이면 완전히 동일한 거니까 0.95면 엄청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주하고 고배당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당주는 가치주스럽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5% 찍었다가 조금 꺾여서 4.43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배당주를 논하기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금리가 좀 있으면 또 많이 떨어질 거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한국의 고배당주는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냐? 금융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뭐 이쪽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 이유는 아마 통신업체,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인 것 같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S-오일 이런 회사들이 배당이 높으니까 그럴 거고요. 한국세일석유 이런 거고요. 산업재는 워낙 회사들이 많으니까 좀 빼고요. 금융은 우리가 보면 은행 지주들 그리고 증권사들 배당이 높잖아요. 자,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재밌는데 2018년도에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연준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잖아요. 그때 배당주가 좋았다. 채권형 주식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안 시기에, 그런데 대신에 금리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아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당을 월 배당도 분기 배당도 잘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 혹은 뭐 많이 하는 회사가 2번 정도 하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지만요. 계절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4분기 수익률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너무 축적만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는 회사들한테 세금을 중과하면서 배당이 늘어났습니다. 또 2016년도부터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에 도입했고 그것들이 지금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공무원 연금은 2020년도에 도입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도입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가 주주 우선주의, 주주 우대주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올해는요, 또 더 재밌는 것들은 주주 제한 건수입니다. 주주 제한 건수가요, 벌써 상반기에 코스닥은요, 작년도를 능가했고요. 많이 능가했죠. 코스닥이. 코스피도요, 지금 50% 능가했어요. 하반기에 주주 제한이 있을 걸 감안한다면 꽤 증가한 거죠. 벌써 상반기에 작년보다 50%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주 제한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수 있고 그 다음번에 배당입니다. 한국은 자사주를 매수하고 나서 다시 되파는 행위들이 있어서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주주 환원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회계적으로 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이익을 유통가능 주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의 EPS는 유통가능 주식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제외하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총 주식수로 하기 때문에 EPS 차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분명히 유통가능 주식수로 해야 되고 한국은 자사주를 자꾸만 파는 행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하지 않는 것은 EPS를 올리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주 환원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원칙대로 EPS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본다면요. 둘 다 우리한테 주주 환원이지만요. 세금적인 것을 보면 배당은 항상 세금을 내게 되고 15.4%를 일괄적으로 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들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나면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1.5억을 벌어요. 윗부분은 굉장히 과표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뭐 1억 5천 이상에 대해서는 한 40% 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야. 이 경우에는 이게 합산되니까요. 추가 수익에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15.4%가 아니라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은 배당도 좋지만 뭘 원한다? 자사주를 사서 EPS 성장을 하면 내가 세금을 뒷단으로 내잖아요. 매도 시에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되든 안 되든 양도소득세로 내니까 세금을 이월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것들이 훨씬 더 부자들한테는 유리합니다. 키움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다시 보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현금 배당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자사주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의 법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했다?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많이 사다가 그리고 지금은 주주 운동들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자사주보단 배당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엔화 약세도 있고 그런데 주주 환원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한번 니케이 지수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던 그러니까 26,000이었죠. 7,0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 오른 거예요? 7,000이면은 30% 조금 안 되게 올랐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와, 지수가 저 정도로 오를 수 있나요? 우리는 정말 10몇 프로밖에 안 올랐는데 자, 그게 엔화 약세도 있는데 뭐가 있다? 일본은 자사주를 많이 샀더라. 일본의 파란색은 자사주고요. 분홍색이 배당입니다. 배당이 많이 늘었네요. 19, 20, 21, 22년 들으면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 늘었네요. 결국은 주주 환원이 그 나라의 지수를 올린다. 그래서
고배당 지수 PBR,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이 많으니까 아까 은행 50% 보셨잖아요. 은행이 보통 PBR이 뭐 0.3, 0.4니까 보시면 2023년에 여기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네는 올랐는데 우리는 내려갔습니다. 은행주를 우리는 안 사죠. 고배당주를 안 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주 환원을 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낮아요. 중국에 비슷해요. 일본은 50이에요. 미국은 103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처럼은 안 돼요. 미국은 약 2달치 정도 임금을 주면은 즉시 해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굉장히 빠르고 고용도 빨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용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손쉽게 사람을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미국은 막 돈 있는 거 다 주주들한테 보내주고 인원 자르고 하다가 잘 되면 배당해주고 고용하고 안 되면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유상증자하는 구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축적해놔야 돼요. 왜? 고용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그게 한국은 고용을 안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100%될 수는 없죠. 없지만 지금처럼 너무 과도하게 자사주의 방향성도 대주주만을 유리하게 한다던가 이런 제도들은 조금씩 고쳐져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12월 말에 최종 장을 거래하는 날 2일 전에 배당락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때 배당금을 확정하지 않고 이루어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주총, 그러니까 정기 주총 의결할 때 배당이 그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당락은 12월 말에 이루어지고 배당 확정은 2월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수령하는 거는 주총 후 4주 안에 수령해요. 그러니까 주총이 3월 말이니까 4월 안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얼마나 배당 줄지를 모르는데 배당락은 일어나고 보는 거죠. 야, 그러지 마라. 배당 기준일을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느냐. 그러지 말고 각 회사가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배당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날은 없겠죠. 그래서 이 의결권 기준일, 배당 기준일들을 다르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관을 개편해서 다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게 102개고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배당을 먼저 발표한 회사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선 배당 기준일 후 배당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하고 그 다음에 주총에서 배당의 확정인데 주총에서 배당의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정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회사가 얼마 배당 주는지를 알고 우리 주식을 살 사람은 사라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깜깜이 배당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 건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상장사가 아마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회사별로 다르겠죠. 주총 후, 그러니까 주총을 빨리 하는 회사들은 3월 중순, 늦게 하는 회사는 주총 끝나는 날, 3월 말 이렇게 해서 기준일을 잡고 그리고 4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배당을 받는 날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 배당을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알고 배당락이 그때 배당 기준일에 각 회사별로 다르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수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당락이 되는 그런 일들은 이제 구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